스포츠 아동행동연구소 소장 신지명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새학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는 특히나 더 어려운 시기일 텐데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응용행동 분석으로 도전행동 다루기입니다. 네, 도전행동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는 챌린징 베이비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행동은 문제라는 용어가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 한 개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한 개인에게 국한시킨다는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도전행동, 도전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공을 던지는 행동을 즐겨하고 그게 이제 가정 내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부모님께서 보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던지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맥락, 공이 아닌 것을 던진다던가 아니면은 공을 던지는 곳이 아닌 사람을 향해 던진다던가 이제 이러한 행동, 이런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쳐줘야 될 것,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예 던지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물건이 다른 물건이 아닌 공으로 던질 수 있도록 대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공을 농구 골대에만 넣을 수 있도록 바꿔준다든지 그 사회적 맥락을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되었던 행동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측면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정한 행동들은 사회적인 맥락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도전 행동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이 자해 행동, 그다음에 공격 행동, 또 자기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 그다음에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강도나 빈도나 지속 시간의 측면에 있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하게 됩니다. 또는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접근 자체를 저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도전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나 좀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흔히들 타임아웃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대처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혹은 무섭게 혼을 내거나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아이를 한 대 찰싹 때린다던가 회초리로 때린다던가 이런 체벌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괴로운 행동인지 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이 꼬집거나 똑같이 때리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아이를 안아서 달래준다던가 하는 방식의 대처들을 사용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한 방법들이 과연 도전 행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감정도 상하고 힘든 대처 방법들이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사실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거나 혹은 효과가 너무 짧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말로 어떤 행동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대부분 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육을 하시죠. 아이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데 사실 말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인지언어학자가 이런 제안을 사람들에게 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머릿속에 코끼리 한 마리씩이 다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흔한 예이고 또 다른 예로 어떤 햄버거 가게가 저희 햄버거 가게에서는 지렁이가 들어있는 패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햄버거 가게를 흔쾌히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지렁이 같은 패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렁이의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뭐 누구를 때리지 마, 꼬집지 마, 뭐 뛰어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마치 그게 때려, 꼬집어, 뛰어처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 자주 생각이 나게 됩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갖는 어떤 독특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로 아이들을 훈육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그 힘을 역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아줘, 장난감을 정리해, 앉아서 놀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한 언급을 더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사용하신 방법들이 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약간 마법적인 효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빨리 어떤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대처 방법을 너무 빠르게 바꾸신다던가 아니면은 잠깐 행동이 멈추는 어떤 미신적인 대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지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 행동을 그렇게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아이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왔고 그 행동이 본인에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꿔주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법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행동은 과학입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은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조건을 바꿔서 그 행동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행동이 변화했는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지만 모든 행동들을 다 우리가 예측하고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전 행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질, 그 다음에 유전, 신경학적인 문제나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발달 단계 이런 부분들은 선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타고나기를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아이, 좀 예민한 아이들은 더 다루기가 좀 어렵고 도전 행동도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라던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지적인 기능 손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전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증후군들 이외에도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아니면 ADHD라든지 아니면 강박 장애 이런 장애를 신경학적인 결함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전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 행동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너무 순한 아이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다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고집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선택하게 줘도 계속 다른 선택지를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까다롭게 굴 때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한 3 살쯤 되면, 미운 3 살이라고 하죠. 자아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떤 요구라든지 의지를 더 강하게 피력하려는 자연스러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한 행동을 도전 행동이라고 볼 것인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서 보여지는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 단계를 잘 고려를 하셔서 도전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은 기다려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행동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 후천적인 원인으로 도전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의학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통증이 있다든지 혹은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민함이 누적이 돼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아이들이 짜증을 더 쉽게 내고 떼쓰기가 길게 간다던가 혹은 자해나 공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선천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현이 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필요한 치과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필요한 처치를 함으로써 도전 행동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인 관계, 우리 아이들은 가족들,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또 다양한 치료실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회적 관계가 갈등이 많다면, 그리고 항상 혼이 나고 항상 비난받고 부정적인 정서가 대부분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면 도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정서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밖에 뭐 소음이라던가 빛, 날씨, 온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전 행동이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도전 행동을 한다. 그러면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것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후천적인 원인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도전 행동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학습입니다. 네, 학습은 사람이 특정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떠한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누적이 되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특정한 행동이 점점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딱 특정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행동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행동을 학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강화의 역사가 도전 행동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응용행동 분석입니다. 응용행동 분석은 이 용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응용, 사회적인 맥락, 아까 제가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들,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을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좋은 행동은 늘려주고 도전 행동, 문제가 되는 행동들은 줄여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의 법칙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ABA가 맞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는 AB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ABA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서 뭐 두통약을 먹는다던가 혹은 신호등, 초록불과 빨간불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건너거나 혹은 건너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응용행동 분석에서 연구된 행동의 법칙에 따른 사회적인 규칙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적인 기능에 손상이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러한 어떤 행동의 법칙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잘못된 강화로 행동을 학습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전 행동을 하게 되죠. AB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그러한 행동 법칙을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걸 학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알려줄게. 네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를 최대한 구조적으로 알려주는 개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BA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얼마나 구조적으로 할지 또 얼마나 엄격하게 환경을 통제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동하는 모든 대상, 그 다음에 행동이 발생하는 곳, 행동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ABA입니다. 네. 이러한 개입 방법들을 근거 기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성이 검증된 개입 방법들입니다. 2014년에 미국의 국립전문발달센터에서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을 다 검증을 한 결과 대략 27가지 정도의 개입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이 개입 방법이 다양한 도전 행동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뭐 사전 개입, 그 다음에 속어, 촉진, 강화 이러한 여러 가지 개입 방법들이 ABA에 근거한 개입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행동평가,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이런 개입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강화의 역사,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기능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상황과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가 있고 또 그 행동을 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행동과 결과 사이에 또 다른 기능적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능적 관계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BA에서 행동의 기능은 크게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원하는 것, 뭐 장난감이나 뭐 핸드폰, TV 같은 원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싫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반복하는 자기 자극 추구 행동,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뭘 얻거나 뭘 피한다. 얻거나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고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직접 관찰입니다. ABC 기록이라고 해요. 선행 사건과 특정 행동과 그 다음에 행동 뒤에 아이가 얻게 된 결과, 이 ABC를 직접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그 상황들을 다 기록하시는 것을 ABC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님 혹은 뭐 주양육자 혹은 내담자 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평가 인터뷰, 기능이동평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설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실에서 상황들을 구조화해서 행동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ABC 관찰이겠죠.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 바닥에 눕고 팔다리를 휘젓고 소리를 치면서 우는 떼쓰기 행동을 보였다.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후에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지 적어보시면 이 아이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이 기능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떼쓰기 행동, 똑같이 공격 행동을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각각 기능에 따라서 행동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대처 방법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고 배가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프고 혹은 속이 불편하고 뿌글거리고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자서 예민하고 이러한 상태들은 도전 행동을 훨씬 더 쉽게 또 폭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의 생활들이 잘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동 직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행동 직전에 미리 환경들을 조정해 주는 것들을 선행적 개입, 선행 개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은 행동 자체를 도전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행동들로 바꿔주는 대체 행동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A와 B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도전 행동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도전 행동은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 방법을 쓴다든지 혹은 또 대체 행동을 했을 때 더 강화를 줘서 대체 행동을 사용할 동기 자체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방식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속적 개입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선행 개입, 그러니까 행동 이전의 상황들을 바꾸는 몇 가지 예시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기능에 따라서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관심 끌기는 미리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요구하기는 환경을 풍부하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미리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네, 자기자극 추구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놀잇감이 너무 없거나 집안에서 할 일이 없을 경우에 더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즐겁게 건강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풍부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가 도전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결핍이 됐을 때 동기가 올라가요. 행동을 할 동기가 올라가는데 그 결핍된 부분을 미리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있을 때 미리 이름 불러주거나 미리 너무 잘 놀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미리 관심 주기가 사실 사소한 개입인 것 같지만 관심에 대한 요구가 많은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은 반대로 하시죠. 미리 관심을 안 주고 잘 놀고 있고 사고를 치지 않으면 아무도 아이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아이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사고를 탁 치면 그때 혼을 내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강화, 관심은 긍정적인 것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혹은 아이의 몸을 잡거나 하는 이런 신체 접촉 자체가 사회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그 부적절한 관심 대신에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인 관심을 충분히 미리 채워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피하기 기능, 그러니까 뭔가 싫은 자극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행동을 유지해 왔던 경우에는 요 결핍을 채워주는 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좀 난이도를 쉽게 조절을 해줘서 피할 동기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저거 너무 어려운 과제야, 저거 너무 힘들고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거 내가 해볼 만한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과제를 더 쉽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작게 잘라서, 과제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작게 잘라서 한 스텝 한 스텝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미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한 10분 동안 앉아서 뭔가 학습 과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한 7분이면 아이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7분만 공부를 시키고 미리 이제 쉬는 시간이야, 가서 놀고 와. 미리 쉬고 한 2, 3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굳이 아이가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회피하기에 대한 사전 개입은 과제를 쉽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리 쉬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간 구조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는 시각적 지원, 청각적 지원,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말로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우리가 이거 하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전혀 아이들의 행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각적인 자극들을 활용을 해줘야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표의 예시들인데, 글씨를 알면 글씨를 써주고, 그림을 더 선호하고 글씨를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쓸 수도 있고, 아이가 직접 활동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이 시간표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일과만 순서대로 3, 4개 정도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가야 될 곳을 미리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아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미리 보여주는 방식들도 시각적 지원의 예가 됩니다. 시각적 지원은 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줄서기를 위해서 발바닥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마트 앞 같은 데 보면은 발바닥 스티커가 붙어져 있죠. 그런 것들도 시각적 지원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규칙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딱 눈으로만 봐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앉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규칙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토큰판 같은 것도 시각적인 지원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새로운 행동들을 학습할 때 강화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강화제를 1대1로 계속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행동 한번 할 때마다 강화제를 주진 않습니다. 행동을 학습해 나가면서 점점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더 과제를 많이 해야 강화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는 강화가 없어도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토큰판이 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네가 밥을 몇 번 먹으면 식사가 끝나, 이런 방식의 토큰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혼자 노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 놀이를 도와주는 방식인데,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놀아야 되는지 사진을 미리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여기서 인형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놀이를 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각적 지원, 환경을 구조화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행동을 바꿔야 되죠.
아이들이 하는 도전 행동은 사실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괴롭고 싫은 것을 피하는 거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필요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형태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 행동을 못하게만 한다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 행동 말고 다른 좋은 행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대체 행동도 기능에 따라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뭐 누구를 부른다던가 뭐 놀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가르치는 게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요구하기도 마찬가지. 원하는 거 뭐 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자기자극 행동은 좀 건강하게 뭐 신체에 해가 가지 않는 방식을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기술을 가르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회피하기는 어, 아이들이 아까 난이도나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혹은 도와주세요. 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부의 표현, 거절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능 의사소통 훈련은 이러한 아이들이 필요한 말들을 도전 행동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인데 단지 이것을 음성적인 표현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음성 언어를 가르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림 카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몸짓 언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즘에는 토킹 버튼이라고 해서 해야 될 말을 대신 녹음을 해주고 그 누르면 녹음된 말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아이가 최대한 쉽게 도전 행동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행동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흔히 팩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런 팩스를 사용하는 예시들입니다. 제가 3단계 지시 따르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촉진하기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다들 알고 계신데 못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대체 행동을 학습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모르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촉진하기입니다. 촉진하기는 행동을 지시했지만 아이가 수행하지 못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움의 방법은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 힌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스처로 손으로 뭐 공 엄마 줘 혹은 이리 와 이런 제스처들을 사용해서 행동을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팔꿈치를 살짝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어깨를 살짝 눌러서 의자에 앉도록 하거나 하는 신체적인 지시 촉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의 적절한 단계의 촉진을 사용을 해주셔서 대체 행동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촉진은 점점 빼셔야 돼요. 네. 촉진을 잘 사용하셔야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행동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촉진은 점점 더 적은 수준의 촉진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빼주시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 지연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촉진을 최대한 늦게 해야 될 행동이 있지만 그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촉진을 먼저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좀 기다려서 아이가 행동할 시간을 주고 촉진을 좀 뒤늦게 점점 주다가 빼는 방법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 개입,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 상황들을 바꿔주고 대체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 행동은 여전히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 행동을
하면 원하는 걸 바로바로 얻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행동을 해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속어라고 합니다. 속어는 강화, 그동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은 강화가 있겠죠. 그 강화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속어라고 합니다. 관심 끌기는 당연히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겠고요. 요구하는 막 떼쓰거나 뭐 울거나 해서 원하는 걸 달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차단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극은 그 행동을 해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회피하기는 지시를 철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자극, 피하려고 하는 자극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완료하게, 끝까지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게 회피하기 행동의 속어 방법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속어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요. 속어는 관심 끌기에 대해서 속어를 아마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흔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계획된 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맞춤, 말 걸기, 신체 접촉 여러 가지들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가끔 속어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능과 상관없이 아이의 모든 도전 행동을 다 무시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계획된 무시는 관심 끌기로 인해서 발생한 도전 행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하기 기능인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죠. 철회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라고 끝까지 사회적인 관계를 그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 기능으로 도전 행동을 할 때도 계획된 무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불필요하게 아이를 만약에 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한테 사탕은 안 줬지만 불필요하게 달래주고 관심을 주고 사탕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준다던가 이런 부적절한 대처를 해서 마찬가지로 떼쓰기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이가 막 흥분했을 때는 최대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아이가 진정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멈추고 진정이 되면 다시 관심을 주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끝까지 무시하거나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무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속어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잘 사용을 못하시거나 실패하시는 이유는 이 속어 폭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강화를 얻어왔던 행동들은 강화가 딱 멈추면 순간적으로 강도, 빈도,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속어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다 속어 폭발을 보이세요. 자판기가 내 동전을 먹었다. 그러면 두들기시죠. 혹은 리모컨 눌렀는데 TV가 켜지지 않는다. 두들기시죠. 건전지를 갈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교환할 수도 있지만 두들기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속어 폭발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받았다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어가야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어 폭발 때의 자해나 타해의 그런 위험성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심 끌기에 대한 속어를 하기 위해서 무시하기를 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안 하기 위해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아이가 안전하게 안전한 공간 혹은 안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다 주변에서 치운다든지 뭐 매트를 깔아준다든지 해서 아이가 좀 안전하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강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제가 아까 여기서 넘어갔는데 대체 행동을 사용하면 그것에 원하는 결과, 적절한 관심 끌기를 하면 관심을 주고 적절한 요구하기를 하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쉬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 그런 것들을 쉬는 시간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화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방법인데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 뇌물하고 혼동하실 수 있어요. 뇌물은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 없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이미 문제 행동을 도전 행동을 했는데 그때 너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 하면 뭐 사탕 줄게. 이거 하면 뭐 핸드폰 게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미 도전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아이를 달래는 용도로 쓰신다. 이것은 강화를 잘못 사용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 행동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게 강화이고 대체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촉진해서 대체 행동을 하게끔 한 다음에 강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행동이 안 나오면 완전히 진정할 때까지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뇌물을 잘 구분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되는 방법들,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처벌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을 줄이는,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처벌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신체적, 언어적,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처벌들 이런 것들은 일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행동. 그럼 이걸 안 하면 뭘 하면 되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시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도전 행동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뭐 직업훈련 혹은 가정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사회적인 맥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 대체 행동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맥락이 바뀌어서 새로운 도전 행동이 나왔다면 사회적인 맥락을 다시 파악하셔서 새로운 개입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 ABA로 도전 행동 다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신다면 천천히 조금씩 분명히 행동들은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변화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